안녕하세요. 전 뒤늦게 가정을 꾸리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남을 잘 믿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친구한테 빌려준 돈도 못 받은 적이 수두룩하고 사기 비슷하게 당한 적도 많았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 성격 때문에 평생 후회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조금만 의심했더라면, 조금만 눈치가 빨랐더라면 아내가 보낸 신호들을 더 빨리 알아채고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 일을 떠올리니까 또 목이 메는 것 같네요. 이 사연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속으로만 삭히다가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37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못했다기보다는 인연이 안 된 거죠. 주변에서 소개팅을 주선해 주셔도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상대방 반응이 항상 비슷했습니다. 오빠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재미가 없어요. 처음엔 상처받았는데 나중엔 그냥 체념했어요.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많거나 입담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혼자 살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38 되던 해 회사에서 거래하는 병원이 있었는데 서류 전달 때문에 그 병원에 갈 일이 생겼어요. 접수대 앞에 서 있는데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간호사가 할머니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 혈압 진짜 좋은데요? 계속 이대로만 하시면 되겠다. 그 모습이 눈에 딱 박혔습니다. 가식 없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게 제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로 일부러 그 병원에 갈 일을 만들었어요. 서류 전달이 있으면 제가 가겠다고 손들었죠. 몇 번 마주치다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같은 대학 선배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도 같은 대학 후배였어요. 학교 다닐 때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무엇보다 절 알아보는 것도 신기했죠. 아, 신기하네요. 기억할 만한 얼굴이 아닌데. 그죠? 그 수업 열심히 들었던 거 기억나요. 그럼 선배님, 언제 밥 한번 사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전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아내가 5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어머니가 혼자 식당 일하면서 아내를 키웠고요. 장학금 받으며 대학 졸업하고 자격증 따서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아내 성격을 더 알게 됐어요. 절대 저한테 돈을 안 쓰게 하더라고요.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반반. 제가 기념일에 선물이라도 하면 그것도 미안했어요. 이렇게 비싼 거 해줄 필요 없다니까. 나 만나면서 부담 주기 싫어. 자존심이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신세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죠. 그런 게 가끔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살아도 걱정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1년 연애 끝에 제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걔네 집이 그렇게 가난하다면서 나중에 네가 다 떠안아야 할 텐데 난 모르겠다. 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대들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 아니면 저 결혼 안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허락했지만 결혼식 날까지도 표정은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 짝을 찾았으니 이제 평생 함께 잘 살면 되겠지. 어머니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된다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결혼 후 신혼집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전세금도 저와 아내 둘이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서 마련했습니다. 시작부터 아내가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난 우리 엄마한테 절대 손 안 벌릴 거야. 힘들어도 우리 힘으로 하면 좋겠어. 그래서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끼리 시작했죠. 신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알뜰하게 살림하고 전 열심히 돈 벌고 주말마다 장모님 찾아뵈러 갔는데 장모님은 인상부터 천진난만한 모습이 참 좋았어요. 소녀 같다고 해야 하나? 절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사위 왔어. 어머, 더 멋있어졌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좀 지나니까 장모님의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장모님 집에 갔는데 식탁에 웬 젊은 남자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죠. 어? 저 사람 누구야? 아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장모님한테 물어보니까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인사해. 시장에서 만났는데 갈 데가 없다길래 며칠 재워주기로 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을 부엌으로 데려가더니 작은 소리로 따졌어요. 엄마 미쳤어? 모르는 사람을 왜 집에 들여 위험하게 해? 에이, 착한 애야. 엄마 눈빛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걱정할 거 없어. 처음 보는 사람을 들인다는 게 불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장모님 집이고 딱 한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는 장모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을 때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짐 싸서 새벽에 나갔는데 엄마 금반지랑 비상금을 다 가져간 것 같아. 피해액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전 당연히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그때도 장모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유, 무슨 경찰까지. 젊은 사람이 사정이 있었겠지. 그냥 두자. 괜히 복잡해.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도둑 맞았는데 천하태평이신 거예요. 사고를 쳐놓고도 심각성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분 뭔가 이상하구나. 얼마 안 가서 비슷한 일이 또 생겼어요. 김서방, 우리 주말에 저녁 먹을 때 내 친구 불러도 돼? 걔가 같이 오고 싶대서. 보아하니 장모님 친구분에게 절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이참에 좋은 데서 같이 식사해도 좋을 것 같아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고 했죠. 장모님 동창이란 분은 처음인데도 저를 오래 봐온 사람처럼 엄청 친근하게 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순자가 사위복이 있네. 사위 인상도 참 좋다. 잘 먹을게요. 뒤에 밥을 먹고 나가는 길이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근방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혹시나 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의자 밑도 보고 테이블 아래도 확인하고 화장실까지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없었어요. 그때 가게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에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아까 같이 오신 여자분 있잖아요. 그 먼저 나가신 분. 그분이 지갑 챙기시는 걸 봤어요. 실수로 갖고 가신 것 같은데 그분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장모님께 물어봤죠. 장모님, 그 친구분한테 연락 좀 해주실래요? 제 지갑을 갖고 간 것 같은데. 어? 아니야, 그 친구가 그랬을 리가. 사장님이 봤대요. 장모님 난처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연락해서 말씀드릴게요. 장모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러더라고요. 내가 금방 해봤는데 없는 번호라네. 내 이름도 알고 걔가 먼저 동창이라 그랬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이름만 부르면 동창이에요?
아내는 옆에서 가만히 한숨만 쉬었어요.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라는 표정이었죠. 장모님은 순박하고 정이 많은 게 아니라 판단력이 없는 거였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일을 버려놓고 뒷수습은 딸이 하는 구조. 그게 반복돼 온 거였죠. 그 뒤로 장모님을 조금씩 경계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부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1년 반쯤 됐을 때 장모님이 뜬금없이 선전포고를 했어요. 나도 이제 내 살 길 찾을 거야. 너희한테 짐되기도 싫고 알아서 노후 준비할 거야.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였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요양원을 가? 상의도 없이 또 왜 그러는데?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장모님이 시설에 가면 아내도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수습할 일도 없을 테고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러던 중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죠. 아내가 임신한 거예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구나. 곧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저도 들떴어요. 세상에 나올 아이 생각으로 행복해 있던 5개월 차, 장모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좋은 소식 있어. 드디어 그 요양원 들어가게 됐어. 장모님 말로는 정말 좋은 곳이라서 대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모님 반응과는 다르게 아내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엄마, 그 시설 어떻게 알게 됐어? 왜? 또 엄마가 모르는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갔을까 봐? 시장에서 친해진 언니가 소개해준 데야. 그 언니도 거기 들어가려고 대기 중이고 내가 제대로 알아본 데라니까. 아내가 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지만 장모님이 고집스럽게 막았어요. 아니, 넌 내가 하는 건 다 못 믿겠지? 나도 잘 알아보고 한 거라니까 왜 그래?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이 그대로 느껴졌죠. 너희한테 짐 안 되게 할 거니까 걱정 마. 아내도 그 말을 듣고 한 발 물러나더니 이 말만 당부했죠. 알았어. 대신 계약서 같은 거 사인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보여줘. 장모님은 알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이미 계약서에 사인도 다 했고 입소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버럭 화를 냈죠. 엄마, 저번에 나한테 먼저 보여주기로 했잖아. 진짜 왜 그래? 전 옆에서 아내 등을 쓸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으니까요. 그래도 처음 한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장모님이 자주 전화하셨거든요.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건강검진도 해준다고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좋은 데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아내도 장모님이 만족하고 지내니 다행이라고 안심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죠. 아내가 휴대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더라고요. 예전엔 아무데나 던져놓고 다녀서 하루에도 몇 번을 찾던 사람이 꼭 방을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한테서 온 거야? 그냥 병원. 대답은 항상 짧았습니다. 더 물어보면 짜증을 내길래 그냥 넘어갔어요. 솔직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 상태를 보니 너무 피곤하고 지쳐 보이더라고요. 만삭인 아내한테 뭐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주면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하니까 그냥 저만 다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러다 진짜 이상하다고 느낀 게 통장이었어요. 아내가 관리하던 생활비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여보, 이 돈 어디 쓴 거야? 500이 나갔던데? 아내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거? 친구가 급하게 빌려달라고 해서. 친구? 누구? 당신은 잘 모르는 사람이야. 옛날에 친했던 직장 동료. 저는 좀 당황했어요.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원래 이런 일은 꼭 저한테 상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10만 원짜리 물건 살 때도 이거 사도 돼 물어보던 사람이에요. 미안해. 너무 급하다고 해서. 바로 준대. 아내가 눈을 피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 친구가 누군지, 왜 그렇게 급하게 필요했는지, 정말 갚을 수 있는 건지. 근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만삭인 배가 눈앞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다그치면 아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아이한테 무슨 영향이 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 한밤중에 잠이 깼는데 옆에 아내가 없더라고요. 거실에 나가보니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왜 울어? 어디 아픈 거야? 병원 가볼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봐.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이 사람이 호르몬 때문에 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나한테 아무 말을 안 하는 걸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아내가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창백한 얼굴에 눈물 자국. 이 상태에서 더 추궁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무 말 없이 안아줬습니다. 아내가 제품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알지? 어? 무슨 소리야? 그냥 나중에 무슨 일 있어도 당신 잘못 아니라고. 그 말투가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아내 어깨를 잡고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억지로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래. 알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아내는 평소에 그런 표현을 정말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눈이 커져서 물어봤죠. 당신이 그런 말도 할 줄 알았어? 그냥 말하고 싶었어. 부부 사이에 더 표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더 물어봐야 했어요. 끝까지 파고들었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길 바랬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작별 인사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지금도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어느새 임신 9개월,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지방 출장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틀 일정이었는데 전 당연히 안 가겠다고 했죠. 곧 아이를 낳을 상황인데 어떻게 출장을 가겠어요. 근데 아내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갔다 와. 병원에서 다 해주는데. 내가 뭐 애도 아니고 당신 일은 제대로 해야지. 아내 태도가 단호하더라고요. 오히려 가라고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결국 출장을 갔습니다. 뭐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출장 가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이틀째 저녁 집에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안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업무를 대충 마무리하고 밤차를 탔어요. 집에 도착한 건 새벽 1시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집에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캄캄한 거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수진아? 여보? 대답이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옷장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빡빡하게 걸려있던 아내 옷들이 반은 비어 있었고 서랍을 열어보니 여권도 없었고 통장도 사라졌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내일 모레면 아이 낳을 사람이 어디로 간 거지? 미친 듯이 아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 대신 안내 음성만 계속 나왔죠.
떨리는 손으로 장모님께 전화했습니다. 만삭인 몸으로 어딜 간 건지 너무 불안했어요. 장모님, 혹시 그 사람 거기 있어요? 연락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수진이? 무슨 소리야? 걔가 왜 나한테 와? 곧 애 나온다고 집에 있겠다 했는데. 그제야 알았어요. 아내가 장모님한테도 연락을 안 했다는 걸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집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출장 가기 전에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경찰관 눈빛이 이상했어요. 어쩐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밤 혹시 실마리가 있나 싶어서 아내 물건들을 하나씩 뒤져봤어요. 하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 CCTV를 확인했는데 저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니 거기엔 아내가 캐리어를 끌고 혼자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표정은 카메라 각도 때문에 안 보였지만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쫓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에서 내린 결론은 이랬어요. 자발적 가출입니다. 저는 자발적이라는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했죠. 아니, 만삭인 사람이 왜 집을 나가요? 정말 그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다니까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만으론 범죄 정황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성인의 자발적 가출은 본인 의사가 확인되면 강제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알려서 연락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김 과장 부인 도망갔대. 만삭인데 설마 애아빠가 다른 남잔가? 저는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제가 버림받은 남자로 보였겠죠. 얼마나 아내에게 믿음을 못 줬으면 임신 중에 떠날 생각을 다 하냐고요. 답답한 마음에 저는 장모님이 들어간 시설을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아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몇 개월 만에 뵌 장모님은 전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절 보자마자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장모님, 수진이 연락 없었어요? 친척분들은요? 장모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 없어. 다 모른다더라고. 정말 짐작 가는 거 없으세요? 수진이가 임신 중에 이상하게 행동했거든요. 돈도 빌려주고 밤에 몰래 울고 혹시 장모님한테 무슨 말한 적 없어요? 장모님이 한참 침묵하시더니 창밖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원래 여자가 임신하면 말이야. 별 생각이 다 들어. 네? 그게 무슨... 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남자랑 진짜 평생 살 수 있을까? 진짜 우리 애아빠가 될 사람인가? 수진이도 그랬을 수도 있어. 임신하고 자네랑 계속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했을 수 있다고. 장모님 말이 묘했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했죠? 아니에요. 정말 저희 사이 문제될 건 없었어요. 싸운 적도 없고. 부부가 안 싸운다고 문제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내 자식이지만 속을 모르겠어. 원래 속을 안 보여주거든. 나한테도 그래. 뭐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듣다 보니 장모님 말투가 이상했어요. 만삭인 딸이 사라졌는데 너무 담담한 거예요. 그리고 김서방,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알아? 그야 노후 준비 때문에. 장모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엄마가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기분이라고. 사고 치지 말고 김서방한테 피해 안 가게 행동하래. 그 말 듣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장모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혼자 키웠는데, 나 힘들 때 한 번도 내색 안 하고 키웠는데, 근데 내 자식이 그런 말을 해. 그래서 마음 접은 거야. 수진이가 나랑 연 끊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그럼 나도 내 갈 길 가자.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장모님이 상처받은 얼굴을 보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한테 죄책감까지 들었거든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안 마시면 잠이 안 왔거든요. 눈 감으면 아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울고 웃는 얼굴,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던 얼굴까지. 이어서 장모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 남자랑 진짜 평생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혹시 진짜 내 탓인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나서 전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요. 실종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아내가 갈 만한 곳은 전부 찾아봤습니다. 대학 동창들한테 연락했고 친정 친척들도 수소문했고 옛날 직장 동료들도 만났어요. 하나같이 대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몰라요. 연락 온 적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는데.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곳이었는데 3개월에 500만 원이었죠.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아까울 게 뭐 있겠어요. 3개월 후에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찾아봤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탐정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출국 기록도 없고 카드 사용 내역도 실종 당일 이후로 전무합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요. 이 정도면 본인이 일부러 숨은 겁니다. 아니면 누가 도와줬거나. 저는 더 비싼 탐정을 고용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장모님한테는 수시로 전화해서 묻고 또 물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장모님, 아직 수진이한테 연락 온 거 없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온 건요. 그런데 장모님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더 차가워져 있었어요. 김서방, 이제 그만 찾아. 충분히 했어. 네? 수진이 다른 남자 만난 거야. 안 그러면 왜 연락이 없겠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 말은 친엄마가 쉽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자네 연락 올 때마다 면목이 없어서 그래. 그냥 잊고 새 사람 만나.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딸이 사라졌는데 왜 저렇게 담담하신 걸까? 딸이 없어졌는데도 오히려 저더러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페인처럼 살았습니다. 퇴근하고 집 와서 술 마시면 쓰러져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멈추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아내가 무사히 나았다면 지금 1살이에요. 내 아이가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엄마한테만 기대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2년이 다 돼갈 때쯤 저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오지 않을 사람을 괜히 더 기다리기도 싫더라고요. 찾아봤자 뭐해. 싫다고 자기 발로 떠났는데. 그렇게 스스로 체념시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민수였거든요. 민수는 특이한 놈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낚시에 빠져서 전국 방방곡곡 섬이란 섬은 다 다니는 놈이에요. 1년의 절반은 낚시하러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취미가 다르다 보니 서로 연락할 일이 없어졌죠. 야, 정호야, 오래간만이다. 뭐 사람이 있지? 애들한테 얘긴 들었는데. 민수가 전화와서 한참 뜸을 들이더라고요. 평소 성격에 안 맞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 어쩐 일이야? 나 지금 남해 쪽에 작은 섬에 낚시 왔거든. 그래, 여전하네.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남의 여행 얘기까지 들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민수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야, 근데 너 아직도 마누라 찾고 다니냐? 아직도 연락 안 되지? 마누라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왜? 야, 여기 너 마누라 닮은 사람 봤어. 사실 2년 동안 이런 제보를 몇 번 받았어요. 근데 가보면 다 허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안 했어요. 근데 믿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또 실망하면 진짜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민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아, 그때 너 결혼식 갔었잖아. 네 마누라랑 닮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내가 사진까지 다시 찾아봤는데 맞는 것 같아. 아, 그리고 그 여자 애가 있던데. 2살쯤 돼 보이던데.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가 만삭일 때 사라졌으니까 그렇다면 시기가 딱 맞잖아요. 뭐라고? 혹시 딸이었어? 여자애야.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 근데 이상한 게 섬에서 뭔가 일을 해. 사람을 돌보는 것 같던데, 시설 같은 데서. 시설? 그 요양원 비슷한데. 근데 밖에 잘 안 나와. 내가 낚시하다 우연히 본 건데 마을 사람들도 그 시설 사람들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뭔가 좀 이상해.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점들이 하나 둘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야, 민수야, 그 시설 정확한 위치가 어디야? 저는 메모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진짜일까? 정말로 아내가 거기 있는 걸까? 2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한편으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서 확인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그날 바로 짐을 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났어요. 어머니한테도 말 안 했어요. 괜히 말했다가 허탕치면 또 잔소리 들을 게 뻔했거든요. 서울에서 버스를 탔어요. 5시간 가까이 걸리는 시간 동안 밖으로 풍경이 지나가는 걸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2년 전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 사라지던 날 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속으로 수백 번 했던 말이에요. 답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남해에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작은 항구까지 갔어요. 거기서 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루에 2번밖에 없는 배. 그 배를 기다리면서 장모님께 전화했어요.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그냥 갑자기 아내를 찾았다고 하면 어떤 반응일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장모님, 저 지금 남해 쪽에 왔어요. 누가 수진이를 어떤 섬에서 봤다고 해서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말씀하셨죠. 아유, 뭐 거기까지 뭐하러 가? 걔가 거기 있을 리가 없지. 장모님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리더라고요. 당황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이쪽에 아는 친척이라도. 아니, 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끊어. 뚝 전화가 끊겼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아는 눈치였죠. 2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딸이 사라졌는데 너무 빨리 포기했고 벌써 다른 남자 만났을 거라고 단정까지 지었죠. 사람이 몇 명 안 타는 작은 배에 올라탔죠. 난간에 기대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출렁이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저기 있을까? 2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걸까? 기대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근데 가슴은 미친 듯 뛰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섬에 도착했어요. 작은 선착장이었습니다. 내리니까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낚싯대를 메고 평소처럼 털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야, 근데 얼굴이 왜 이래? 술 많이 마셨냐? 그냥 좀 그래. 민수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야,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2년이면. 말을 못 잇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잠시 후에 민수가 표정을 바꿨어요. 야, 정우야, 너 마음 단단히 먹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언뜻 보니까 그 시설 좀 이상해. 철조망도 쳐져 있고 사람들이 잘 안 나온대.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뭔가 좀 찝찝해. 저는 입술을 꽉 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차 키를 꺼냈습니다. 타! 데려다 줄게. 민수 차를 타고 섬 남쪽으로 갔어요. 좁은 길을 한참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 여러 채가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간판에는 행복둥지 노인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겉보기엔 평범한 시설 같았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민수가 말한 대로 건물 주변에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CCTV가 여러 대 돌아가고 있었고요. 시골에 있는 요양원 치고는 경계가 너무 삼엄했죠. 야,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CCTV가 이렇게 많아?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잠시만요. 예약하셨습니까? 저는 당황해서 몸이 굳었어요. 그때 민수가 옆에서 둘러댔습니다. 저희 친척 어르신이 계셔서 면회 왔는데요. 경비원이 무전기로 안에 연락했어요. 잠시 후에 건물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였는데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쉽게 이 안에 들어가기는 힘들겠다는 걸요. 제 아내를 찾고 있는데요. 이수진이라고 여기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0.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바로 여유로워 보이는 웃음을 지었어요. 이수진 씨? 글쎄요. 저희 직원 중엔 그런 분 없는데요.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여기 있다고. 거짓말인 걸 단번에 알았어요.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저는 더 따지려고 했는데 그때 건물 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마당 한쪽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작은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2살쯤 돼 보이는 아이. 저는 그 익숙한 뒷모습에 얼어붙었어요. 분명히 아내였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수진아! 여자는 순식간에 동작을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아내 얼굴이었어요. 2년 만에 본 아내는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힘이 없어 보였죠. 그리고 저를 보는 눈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저를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그 남자가 재빠르게 움직이더니 아내 어깨를 잡고 건물 안으로 데려갔어요. 아내가 끌려가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 두려움인지 미안함인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아내를 쫓아가려고 했는데 경비원 2명이 막아섰어요. 손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비켜요. 저기 내 아내가 있어요. 손님 진정하시고요. 여긴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던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야, 일단 진정해. 안 되겠다. 경찰 부르자. 끌려 나오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건물 창문에 아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하지 못한 말이 있는 표정으로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저 아이가 내 아이구나. 2년간 찾아 헤맸던 아내와 아이가 살아있어. 근데 왜 저기 갇혀 있는 거지? 다행히 민수가 절 대신에 경찰에 전화했어요. 다행히 20분도 안 돼서 경찰이 왔죠. 경찰이 시설 측과 한참 대치했어요.
근데 시설 측은 끝까지 본인이 지원해서 일하는 직원이고 이름이 다르다면서 아내를 데려와 설명했어요. 아내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왔는데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이분이 남편분이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내가 저를 보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처음 봐요. 전 그 말에 무너졌어요. 여보, 나야. 왜 그래?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억지로 끌려온 거지? 아내는 제 말에 계속 고개만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가도 되죠? 옆에서 아까 그 남자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계속 그 남자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협박당하고 있는 거야. 뭔가에 잡혀 있는 거야. 근데 경찰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몇 분도 안 돼서 떠났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민수가 묵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분명히 제 아내였어요. 눈빛, 손짓, 걸음걸이. 근데 왜 모른다고 하는 거지? 전 친구가 모르게 이불을 쓰고 오열했어요. 2년 만에 겨우 찾은 아내가 저를 보고 모르는 사람이라니. 참담한 심정으로 누워있는데 새벽 4시쯤 숙소 창문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 작은 쪽지가 돌에 묶여 떨어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더니 정호씨, 내일 새벽 5시 선착장 왼쪽 창고 혼자 와요, 제발. 아내 글씨였어요. 그걸 보고 나니 정신이 반짝 들었죠. 시계만 보면서 새벽 5시가 되길 기다렸어요. 시간이 되자마자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왼쪽에는 낡은 창고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자고 있었고요. 아내는 절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다가가서 아내 어깨를 잡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2년 동안 왜 연락도 없었는데? 아내가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아내가 힘겹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뭐? 장모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그 시설에 전 재산을 맡겼어. 노후 보장해준다고 해서 거기 계약서 서류에 사인까지 다 했는데 알고 보니 연대보증이었어. 엄마가 또 속은 거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항의했더니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된 거야.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여긴 왜 온 건데? 엄마가 나한테 울면서 전화해서 그러는 거야. 자기 죽게 생겼다고. 항상 그랬잖아. 사고 치면 나한테 와서. 근데 어떡해. 그때 임신한 몸으로 그 시설을 찾아갔는데 어떻게든 엄마 빚 해결해 보려고 했지. 근데 거기 간 게 잘못이었어. 왜? 아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빚 탕감하는 조건으로 여기서 일하래.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지금 남편한테 연락하면 남편 회사도 못 다니게 매장시켜버릴 거라고. 아이 데리고 도망가봤자 소용없다면서. 아내가 오열했어요. 난 당신이랑 우리 아이를 지키려고 그랬어. 정말 그것밖에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살았구나. 혼자서 그 무게를 다 짊어지고. 한참 후에 물어봤어요. 장모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물어봐야 했죠. 그럼 장모님은 아셨던 거야? 당신 여기 있는 거?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나 여기 있는 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럼 장모님은 알고도 나한테 모른다고 잡아댄 거야? 2년 동안?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말하면 괜히 당신 인생도 망친다고. 어차피 자기 빚이니까 내가 갚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 당신 알면 괜히 일만 복잡해질 거라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게 말이 돼? 2년 동안 여기 갇혀 있었는데 장모님은 알고도 내버려뒀다고?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뒤척이자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아무리 자기 엄마라지만 제대로 보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모님한테 전화해. 당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봐, 당신.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어요. 장모님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늦은 새벽인데도 받더라고요. 제가 아내 전화기를 뺏어들었어요. 장모님, 저 정호입니다. 장모님이 당황했는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침묵했어요. 말씀하세요. 저 지금 수진이 옆에 있어요. 그 섬에요. 2년 동안 갇혀 있었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계속 숨소리만 들렸어요.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아니, 장모님이 여기로 보내셨다면서요? 잠시 후에 장모님이 대답하셨어요. 정말 뻔뻔한 목소리로요. 그래, 알고 있었어. 왜?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딸이 감금당해 있는데 2년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손녀가 이런 데서 태어났는데요. 장모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어쩔 수 없었잖아. 내가 너한테 피해준 거 있어? 어쩔 수 없다고요? 피해준 게 왜 없어요? 걔는 내 자식이야. 내 분신이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장모님도 흥분한 상태로 계속 말했어요. 내 빚이면 걔 빚이지. 뭐? 내가 걔 낳고 여태 혼자 키웠어. 걔는 내 거야. 내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같이 힘들어야지. 그게 자식돌이 아니야? 아내가 옆에서 울었어요. 평생 들어온 말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으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숨을 고르시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수진이 시집가고 나서 나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었어. 평생 나만 보던 애가 남자 하나 생기니까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래서 효도하라고 내가 보낸 거야. 효도요? 그래. 거기가 있으니까 애가 나한테 돌아온 것 같고 좋더라.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집착이고 소유욕이었죠. 딸이 지옥에 갇혀 있는 게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았다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당신 딸이 2년간 노예처럼 살았다고요. 손녀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컸어요. 근데 그게 좋았다고요? 그게 할 소리예요? 장모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수진이 내 거야. 네 놈이 데려가기 전까지 걔는 평생 내 거였다고. 그런 일을 네가 뺏어간 거야. 내 딸 내놔. 내 딸 내놓으라고.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당신 다 들었지? 저 사람 당신 엄마 아니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평생 당신을 이용한 거야. 사고 치면 당신이 수습하고 이번에도 당신이 대신 갇혔어. 근데 저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당신이 돌아와서 좋대.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아는데. 저는 아내 손을 꽉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잘 들어. 당신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신을 지옥에 밀어넣는 사람은 절대 가족이 아니라고. 이젠 나한테만 기대. 이제 나하고 우리 은서만 보면 돼. 저 사람 다신 보지 마. 저는 장모님께 다시 전화했어요. 저희 이제 서울 가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 시설 사람들 전부 잡혀갈 거예요.
수진인 제가 지킬 거고요. 그리고 다시는 수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제 아내는 이제 당신 딸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장모님이 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네가 뭔데? 당장 우리 딸 바꿔. 어디 내 딸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내가 울면서 절 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도 엄마 울음소리에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새벽 창고에서 우리 세 사람은 엉켜 울었습니다. 이게 끝이자 시작이었어요. 그날 바로 민수랑 같이 경찰서에 갔어요. 아내의 증언, 장모님이 사기당한 정황 서류, 그리고 아내가 2년 동안 몰래 모아둔 시설 내부 증거까지 전부 모아서 제출했어요. 경찰이 이번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2주 뒤 새벽,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서 시설을 급습했습니다. 아내 말대로 여성 4명이 비슷한 상태로 발견됐어요. 다들 빚이나 협박에 잡혀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노인들 재산 갈취 증거도 대량으로 확보됐어요. 피해자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시설장이랑 일단 7명이 전부 체포됐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경찰서로 불려왔어요. 피해자 조사 때문이었어요. 경찰서 복도에서 장모님을 마주쳤어요. 우리 둘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살려달라는 그 표정을 하고서요. 수진아. 그때 아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아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요, 거기 계세요. 장모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얘들아, 나 좀 봐. 나도 피해자라고. 나도 저것들한테 속은 거라니까. 피해자요? 피해자는 2년 동안 거기 갇혀있던 수진이랑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란 은서예요. 장모님이 뭔 피해자예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딸하고 손녀를 저런 데로 밀어넣어요? 장모님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나도 몰랐어. 저것들이 수진이를 저렇게 할 줄 몰랐다고. 그냥 좋은 일자리라고 해서. 몰랐다고요? 딸이 지옥에 있는 게 돌아온 것 같아 좋았다면서요? 장모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는 수진이가 장모님 빚 때문에 2년을 갇혀 살았어요. 남의 밑에서 종처럼 살았다고요. 근데 장모님은 그거 알면서도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 오히려 다른 남자 만났다는 말까지 하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어떻게 자기 딸한테 그래요, 부모가?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서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안 썼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저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수갑찬 남자들이 경찰에게 끌려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시설장이 있었어요. 그 남자가 장모님을 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야, 박순자! 너도 잡혀온 거야? 장모님이 움찔했죠.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조용하라고 말렸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장모님을 향해 말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뭐야, 피해자 행세 중이야? 경찰 양반들, 저 여자 피해자 아니야, 공범이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남자는 장모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딸 정보 다 넘기고 도망 못 가게 막으라고 한 게 누군데? 장모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사위 회사까지 다 알려주면서 딸한테 협박하라 했지? 그거 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내도 옆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남자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나 혼자 잡아가지 마! 저 여자도 같이 잡아가! 걔가 딸 팔아넘긴 거라고! 남자가 가고 나서야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장모님에게 다가갔어요. 지금 저 사람이 한 말 사실이에요? 장모님이 대답을 안 했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지옥에서 못 나온 게 다 장모님 때문이었네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장모님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진짜. 그 사람들이 시킨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무서워서.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신고하면 됐잖아요. 나한테 말하면 됐다고요. 근데 보고만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장모님. 신고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딸 데려가라고 저런 인간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하셨잖아요. 장모님이 대답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그러겠죠. 거기 있으면 자기 빚 갚는 거니까. 딸 팔아서 빚 갚은 거예요. 결국 장모님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경찰서 복도 한가운데서요. 그래, 몇 년이면 해결된다고 그래서 그랬어. 제발 나 용서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정말 힘들었어. 자식을 그런 데 보내놓고 부모 마음이 오죽했겠니?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 약해졌을 거예요. 불쌍해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어리숙한 척하면서 교활한 인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그 빚 알아서 갚으세요. 다 장모님이 사인한 거잖아요. 장모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김서방, 나 진짜 돈 없어. 이 나이에 어떻게...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죽을 때까지 갚든지 파산하든지 그건 그쪽 일이에요. 저는 돌아섰어요. 그런데 뒤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장모님이 눈물 가득한 눈으로 아내를 올려다보더라고요. 수진아, 엄마 좀 봐. 엄마야? 너 설마 엄마 이렇게 두고 가려는 거 아니지? 아내가 한참 장모님을 내려다봤어요. 아내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표정.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수진아. 장모님이 아내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아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놓고 말해. 나 어릴 때부터 엄마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이 없었어. 장모님이 굳었어요. 설마 아내까지 외면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 같았죠.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 사고 쳤을 때 아르바이트해서 갚았어. 계속 그랬어. 그래도 엄마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엄만 혼자잖아. 그래서 참았어. 장모님이 고개를 떨궜어요. 희망이 없다는 걸 안 거죠. 근데 이건 아니야. 내 남편, 아이까지 걸고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 지옥에서 혼자 버티는 동안 엄마가 뭐를 해? 변명 안 들을 거야. 충분히 들었어. 어쩔 수 없었다. 엄마도 힘들었다. 엄마도 무서웠다. 그거 다 변명이야. 아내가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아내 바지가랑이를 잡았어요. 수진아, 그래도 너 낳아준 엄마잖아. 너 엄마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아내가 장모님 손을 떼어냈어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낳아줬으니까 평생 이용해도 되는 거야? 낳아줬으니까 딸 팔아넘겨도 되는 거야? 장모님이 아무 말 못하셨어요. 나 이제 내 가족 지키면서 살 거야. 내 남편, 내 딸, 그게 내 가족이야. 장모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내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아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고서 이 한마디를 했어요. 잘했어.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그 후로 딱 한 번 장모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는 전화기를 들고 받더니 이 말을 하고 끊더라고요. 나야, 다신 전화하지 마. 아내 손이 좀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장모님은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구속은 면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시설에 맡긴 본인의 전 재산은 당연히 돌려받지 못했고 연대보증 빚 2억은 고스란히 장모님 몫이 됐어요. 피해 회복 절차고 뭐고 장모님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가해자 측이었으니까요.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진 것도 다 정리됐다고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어느 쪽방촌에서 혼자 사신다는 거였습니다.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대요. 딸 팔아먹은 엄마가 누군데 못 팔아먹겠어요. 아내는 한참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러더군요.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하나? 그냥 이젠 아무것도 안 느껴져.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이용만 당한 사람이 뭘 느끼겠어요? 동정심? 그건 정상적인 가족 관계에서나 느끼는 감정이죠. 모든 게 정리되고 8개월이 지났어요. 아내는 많이 좋아졌어요. 가끔 밤에 악몽을 꾸고 깨면 제가 안아주고요. 은서도 많이 컸어요. 처음에는 낯가림이 심해서 울기만 했는데 서서히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겪은 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는 건 사랑을 빙자한 폭력이에요. 혹시 지금 가족이란 이름에 짓눌려 사는 분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장모님은 용서 못합니다. 아니, 안 할 겁니다. 딸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딸이 지옥에 있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사람,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진짜 가족은 당신을 지옥에 밀어넣지 않거든요. 부디 제 사연을 듣고 좋은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